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가 피습을 당했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에 빠진 정치권 한 목소리로 정치 테러를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긴급의원총회를 열어서 당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의힘도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발언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정치 일정들도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월 2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일정을 소화하던 가운데 흉기를 든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대표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가량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는 1957년생 남성으로 범행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수사본부를 차린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항공 여객기가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일본항공 탑승객들은 전원 탈출했지만 6명이 탔던 해상보안청 항공기에서는 5명이 숨졌습니다. 새해 첫날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수십 명이 숨지고 3만 2천여 명이 피난소로 대피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서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군포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주민 14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당시 방송을 통해 신속하게 대피 요령을 반복해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등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0대 남성한테서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먼저 김종호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재진과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파에 섞여 있던 60대 남성 김모 씨가 불쑥 이 대표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김 씨가 팔을 뻗어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친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한 소리와 함께 보니까 웬 사람들은 앞으로 가서 범인 잡으러 뛰어가는데 대표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뛰어가서 대표님을 왼손을 목을 받치고 주변 당직자들이 김 씨를 제압한 뒤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김 씨를 체포합니다. 이 대표는 20여 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로 이송됐다가 다시 헬기에 올랐습니다. 피습 46분 만에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2시간 뒤 이 대표는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피습 현장에서 김 씨를 본 이 대표 지지자는 복장을 보고 열성 민주당 지지자로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래카드 같이 그냥 붉은색 매직으로 쓴 게 총선 200명 필승 이랬길래 그걸 보고는 민주당 광팬이신가 보다. 또 새해 첫날 이 대표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김 씨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현재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의식은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15시 45분 수술이 시작되었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17시 56분 집도의가 나와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자가 확인한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의식 회복하셨나요? 네, 의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피스프 구급차 도착이 20분 넘게 걸렸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사고 현장에서 출동할 수 있는 가까운 구급대가 20km 넘는 거리에 있어서 도착에 시간이 걸렸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는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습격당했다는 최초 소방신고는 오늘 오전 10시 27분에 접수됐고 이 대표가 구급차에 탑승한 시간은 오전 10시 50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신고부터 이송 시작까지 23분이 걸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피습 현장 바닥에 누워서 휴지와 손수건 등으로 지혈을 받으며 구급차를 기다렸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의 수사본부를 꾸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67살 김모 씨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공범 등을 취재진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된 김 씨. 1차 피의자 조사는 사건 현장 관할인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가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통상적인 범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당 대표를 경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 대표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식 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앞으로 당 운영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새해 벽두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파괴 행위, 괴한에 의한 피습 테러라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경찰에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친명 비명할 것 없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터졌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내며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함께 부산 일정에 나섰던 당 지도부는 당혹감 속에 수술 이후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개별 발언을 자제하며 당 공식 일정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을 포함해 내일 정부 신년 인사회 등 예정됐던 정치 일정 참석을 모두 취소한 겁니다. 이 대표 피습 사건 이후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도부가 이 대표 상태 등을 파악해 내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 의원들에겐 이 대표 쾌유를 바라는 발언 외에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고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차질 없는 당무 집행 의지를 강조하며 내부 동요 차단에도 힘을 썼습니다. 민주당은 야만적인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의 건강 그리고 치료 상황에 따라 총선을 90여일 앞둔 민주당의 주요 당내 현안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신속한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며 예정된 새해 정치 일정을 최소화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선 안 될 폭력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대표 안전을 염려하며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치료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전시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 인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정됐던 대구 신년 교례회 일정을 취소하고 소속 의원들에게는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용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도 충격과 공포를 억누를 수 없다며 엄정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공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라며 이 대표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의 정치권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열던 여야 2+2 회동도 미루기로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괴한의 습격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위해서 집중해달라고 민주당에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오늘 당 최고위원들과 전화 통화해서 이 대표의 상태를 걱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고위원들이 피습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양산 평산마을 예방이 취소된 것을 언급하자 그 뜻은 충분히 알겠다며 지금은 수습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자일 소속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탑승한 370여 명은 전원 탈출을 완료했지만 화재 원인이 된 군용기에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자,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기정우 기자. 예, 국제부입니다. 네, 정말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 자, 일단 민항기 승객들은 모두 무사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들은 이 항공기에 379명이 탑승했으며 전원 탈출 완료라고 보도했습니다. 승객 367명과 승무원 12명 등 모두 379명이 타고 있었지만 슬라이드 등을 타고 화재 발생 후 50분 만에 전원 탈출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서 출발해 하네다에 오후 5시 40분에 착륙할 예정이던 국내선 516편입니다. 착륙 도중 활주로에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와 충돌한 것이 화재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항공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는 엔진 부분 위주로 화염에 휩싸여 있었지만 결국 기체 전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화재 현장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민항기에 탑승한 인원들은 모두 탈출했지만 해상보안청기에 타고 있던 탑승자 6명 가운데 기장은 중태, 나머지 5명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와 수만 명의 이재민을 낳은 일본 강진. 만 하루가 지났지만 여진 우려와 함께 충격도 여전합니다. 긴박했던 순간을 서봉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집채만한 쓰나미가 해변 주택 단지를 덮칩니다. 방파제를 훌쩍 넘긴 성난 파도에 주택과 차량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这海啸最大可能会达到5米，所以我们就开车拼命地往大海的相反方向跑。 신사를 찾은 관광객들이 황급하게 고개를 숙인 채 땅으로 엎드립니다. 4~5m 높이의 석등이 무너질 듯 휘청거리고 나뭇가지도 미친 듯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신정 연휴를 맞아 이시카와 인근 도야마 신사를 찾았던 외국인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Finally, when the priest came out and said, "Run," and basically everybody just started running. 지진 여파로 고속철도, 신칸센 운행도 지장을 받으면서 연휴 귀성객들도 적지 않게 발이 묶인 상황. 재난 발생 이틀째를 맞아 지진 지역 주민들은 절망감과 여진의 공포에, 그리고 기타 지역 거주자들은 행여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全ての壁も落ちちゃって中が散乱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も壁も落ちて隣の部屋全部見えてるのでむき出しでも住めないと思います。 YTN 서봉국입니다. 네, 일본 지진 영향으로 31년 만에 지진 해일이 밀려왔던 강원 동해안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해일이 24시간 넘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첫 지진 해일이 관측된 후 30분가량 지난 오후 6시 반쯤 강원도 강릉 경포 해변. 가족으로 보이는 관광객 3명이 출입 통제와 경고 방송을 무시한 채 바닷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당시 지진 해일은 계속 밀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해안가 출입 통제는 해제됐지만 해경은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해 방파제나 갯바위를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진 해일은 31년 만으로 최고 높이 85cm까지 관측됐습니다. 1940년부터 4차례 지진 해일 피해를 겪었던 강원 동해안 지역 주민들은 밤새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운동겹에 바다 늘 나오는데 걱정되더라고. 아침에 나오는 것도. 그래서 나오지 말자고 할 정도로. 다행히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 발생 뒤 24시간 넘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강한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저지대 침수가 우려됩니다. 추가 지진에 따른 지진 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지진이 이어지거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지진 해일에 더해서 또 다른 지진 해일이 더해지기 때문에 효과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해일 높이가 낮아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해안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오늘 아침 경기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성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가족과 이웃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뒤덮었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 10분쯤 경기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연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소방당국은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1시간여 만에 불을 껐습니다. 화재가 난 세대입니다. 불이 주변으로 번지면서 복도가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집 안에서는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숨진 남성의 아내 등 1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평소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로 이동을 안 했었는데 거동이 불편하셔갖고 최근에 좀 건강이 악화돼갖고 걷기가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경찰은 소방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남성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화재가 난 경기 군포시 아파트는 고령층과 장애인 거주자가 많아서 대피가 늦었으면 추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나자 신속하게 대피 요령을 안내방송으로 반복하면서 고층 주민들을 우선 대피시켜서 더 큰 화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에 30년째 거주하고 있는 66살 박명순 씨. 화재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대피하라는 관리사무소의 방송 덕분입니다. 관리소에서 지금 불이 났으니까 대피하시고 젖은 물수건으로 입을 막으시고 복도로 나오셔서 다 내려오라고 방송을 계속했어요. 우리가 대피를 잘하게 됐어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만 300세대가 넘습니다. 게다가 입주민 가운데 70%가 고령층인데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여럿입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빠른 대피가 가능한 배경으로 관리사무소의 효과적인 대처가 꼽힙니다. 불이 나자마자 비상 소식을 전파하며 대피 요령을 반복해서 방송으로 알렸습니다. 특히 불이 시작된 9층 위에 거주하는 세대들이 우선 대피하도록 안내함으로써 순간적으로 대피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분산했습니다. 9층 이상 거주자분들은 지금 즉시 대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 시 화재가 난 곳 반대편 승강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사전에 취합한 중증 장애인들의 거주지를 소방에 제공해 신속한 구조에 도움을 보탰습니다. 직원이 현장 가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고 비상방송은 이제 자동으로 나가는 거고 또 거기에 비상방송 끝나고 저희 직원이 또 따로 안내방송을 드렸고요. 관리사무소의 적절한 대응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고 패닉 현상에 빠질 수도 있는데 지속적으로 안내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진정시켜 주면 그 피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파트에서 화재가 날 경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호흡기를 가리고 신속히 대피하거나 대피가 어렵다면 욕실에 물을 틀어두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평택 삼성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경기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안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입니다. 경비 인력들이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추락사고를 당한 건 아침 9시 40분쯤입니다. A씨는 삼성 엔지니어링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배관 설비 작업을 맡아왔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배관 연결을 하다가 7m 아래 6층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반 건축물과 달리 신축 중인 반도체 공장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가 13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 구급대가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작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발판과 작업자용 생명줄이 부실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시공을 맡은 삼성 엔지니어링 측은 안전관리에도 사고가 발생해 유감스럽다며 다음 날까지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LPG 충전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발생해 주민 5명이 다치고 주택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관 탱크에 저장된 LP가스를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 누출이 있었고 이후 폭발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호 기자입니다. 하얀 연기가 도로 위에 깔려 서서히 밀려옵니다. 이상 징후를 감지한 차량이 멈춰섰고 잠시 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습니다. 충격은 마을 전체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폭발 사고 현장입니다. 불에 탄 건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고 충전소 앞 모텔은 외벽에 금이 가고 일부는 뜯겨져 나갔습니다. 주택 3채가 모두 불에 타는 등 14채가 직간접적 피해를 입었고 차량 14대도 불에 탔습니다.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신 화상을 입고 서울에 있는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쉬어야 될 시간인데 뭐 얼마나 큰 소리를 지금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났어요. 2번을 그냥. 사고가 난 LPG 충전소는 가정용 LPG를 포함해 부탄 30톤, 프로판 50톤의 저장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오전부터 소방과 경찰, 국가수와 가스안전공사 등이 사고 현장 합동감식을 시작했습니다. 합동감식반은 폭발 전 충전소 가스보관 탱크에 저장된 가스를
벌크롤이 차량에 옮기는 과정에서 가스가 새어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긴급 차단 밸브는 차단을 했다.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차량에서 누출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떻게 가스가 누출됐는지 또 어떻게 화재로 이어졌는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충전소 직원의 과실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을 약속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엄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 거래일을 맞아 한국거래소의 힘찬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0.37% 내린 2645.47로 장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지수는 곧바로 반등했고 오후 들어 기관과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우리 증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부터 현직 대통령 최초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까지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펀더멘털 개선과 수급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수출 회복에 이제 대통령의 금투세 폐지 약속, 지수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내걸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까지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리 주식시장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부수겠다는 겁니다.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의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5천만 원이 넘는 주식 투자 이익 등에 과세하는데 현재 여야 합의대로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투자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 같이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이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세 완화까지 금융정책 추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정부도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 짚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국토부 1차관을 반장으로 건설팀과 주택팀, 토지팀 등 유관 기관들과 신속 대응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태영건설 건설 현장과 PF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차질이나 수 분양자, 협력업체 등의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토부는 대응반을 중심으로 PF 시장 불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조만간 건설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조기에 졸업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영건설 위기 타개를 위해서 5년 만에 9순의 나이로 경영 일선에 복귀한 윤 회장은 오늘 임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내 채권단과 협력업체, 수분양자, 입주 예정자 등 모든 분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창업자인 자신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회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흑자 부도를 막기 위해 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직장인들은 더 알찬 한 해를 보내겠다는 부푼 마음을 안고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도 올해는 경기가 나아지길 바라며
새벽부터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역을 바쁘게 오가는 직장인들. 해가 바뀐 만큼 새로운 다짐을 가슴에 품고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회사 관련된 자격증 같은 거 좀 많이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하는 걸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올해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버스에 오르내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은 여느 출근길과 다르지 않아도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는 약속도 스스로 해봅니다. 저희 첫 아이인 태명은 찰떡인데 아이가 태어나는 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새로운 부서에 발령받은 해이기도 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성과를 다 내보고 또 가정에도 많이 신경 쓰는 그런 한 해를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새해 첫 장사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서민들 허리가 휘는 높은 물가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가 걱정이지만 새해에는 훌훌 털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 전에 5,000원 팔던 게 뭐 10,000원 돼버리고 그러니까 손님들 왔다가 또 비싸서 이제 덜 먹는 경우도 있고 꼭 먹는 사람들은 또 챙겨서 먹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한동안 코로나로 손님 발길이 끊기고 지난해에는 폭우의 무더위로 과일과 채소 수급도 신통치 않아 올해만큼은 무탈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경기가 자꾸 이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 그래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면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좋고.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 새해엔 소망했던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바쁜 일상을 이어나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과 국공립 및 거점대학 등을 대상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혁신 지원사업 개편 연구안을 보면 올해부터 무전공 입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한 대학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수도권 57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 및 거점대 등 37개 대학으로 올해부터 모집 정원의 5%에서 최대 25%까지 무전공을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과 개편에 따른 인센티브 비율도 20%포인트 높일 예정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는 최대 9개월 동안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습니다. 새해 달라진 범죄자 처벌 조항을 김다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은 신상공개 결정 이후에도 언론 앞에서 얼굴을 감췄습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하려고 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이 정유정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실물과 너무 달라 범죄 예방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져도 체포된 범죄자를 촬영한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당사자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이런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 강제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부터는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경찰청과 검찰청 홈페이지에 한 달 동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살인과 성폭행 등에 한정됐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공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가운데서도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등은 빠졌고 미성년자는 아예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엔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를 명령해도 무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복범죄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 최대 9개월까지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림이 가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장치도 기존 손목시계형보다 더 휴대하기 편하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짚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친 뒤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민주당 브리핑 내용 먼저 듣고 오시죠. 당초 1시간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약 2시간가량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17시 56분 집도의가 나와 보호자에게 수술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자가 확인한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수술명은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입니다.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정맥에서 흘러나온 혈전이 예상보다 많아서 관을 삽입한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입실하여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지금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목 안쪽에 있는 정맥이 손상된 거예요. 이건 정말 새해 벽 때부터 정말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전부 다 놀란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목이 굉장히 위험한 부위인데 처음에는 경상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생각보다 심각한 경정맥 손상이 있어서 긴급 수술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제 쾌유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현장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검거가 됐습니다만 신원은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지만 왜 저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동기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수사팀을 구성했고 또 검찰도 수사팀을 구성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되면서 차차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 공이 좀 유의했으면 하는 대목은 이게 이제 정파적으로 해석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한 목소리로 이제 규탄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이전에 여러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거나 또 그걸 이제 정파적 유불리를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안의 본질과 다른 얘기들이 오가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하면서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 범행 동기 여부를 더 알아봐야겠지만 60대 용의자. 자, 그런데 오늘 접근할 때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왕관도 쓰고 있었고요. 사인도 해달라 하면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경계를 이게 좀 두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테러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죠. 왜냐하면 뭐 고위 관료나 뭐 대통령은 경호가 워낙 철저하게 붙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기업인들도 아주 큰 기업을 하는 경우에는 경호 인력이 어느 정도는 붙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대중과 밀접하게 붙는 경우에는 경호 인력이 붙는데 정치인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늘 대중과 친근하게 호흡하고 다가가서 뭐 악수하자 그러면 그걸 피할 정치인도 없고 요새는 같이 사진 찍자 뭐 사인해달라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거에 응하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사실은 경호에 있어서는 어떤 인사들보다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선거가 다가올수록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도 누가 봐도 외관상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 지지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근접할 때 그걸 막아서거나 이러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칼을 종이에 말아서 이렇게 칼이 겉에서 안 보이는 상태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만 이게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의 예방은 참 쉽지 않은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이 오늘 발생한 거고요.
자, 흉기는 작년에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다고 하고요. 오늘 경찰 진술을 할 때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한 상황이라서 이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 동선에 이전에도 좀 잡혔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건 뭐 계획 범죄라고 봐야겠죠. 그런 점이 있죠. 네.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제 살인미수 혐의를 두고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흉기도 사전에 구입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같이 움직인 것으로 봤을 때 상당한 어쨌든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요. 왜 그랬을까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분에 대해서 조금 신원이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부 나온 보도를 보면 지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그냥 평범한 자영업자고 별로 특이점이 없었다라는 정도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충남에서 자기 생업을 하는 사람이 부산까지 찾아와 가지고 저런 일을 저질렀을지 좀 의아한 대목이고요. 어쨌든 뭐 지금 경찰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철저하게 범행 동기를 수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 범죄의 그 동기가 뭔지 어떤 경위에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좀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담팀을 경찰도 구성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계속 해주고 계신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경찰 50여 명이 왜 피습을 막지 못했냐,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정치인에 대한 경우 얘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만은 전담 보호팀은 언제부터 가동이 되는 겁니까? 이제 선거 기간에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좀 주요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치인의 경우에 가장 근접 경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부터는 근접 경호가 확실하게 붙고요. 평소에는 근접 경호는 사실은 당에서 아니면 그 대표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오늘 같은 행사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40~50명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만 많은 군중이 밀집하다 보니까 거기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질서 유지 차원에서의 경찰력의 배치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근접 경호는 그건 경찰의 몫이 아닌 것으로 대선 알고 있습니다. 후보로 확정이 돼야만 그때는 확실하게 붙죠. 그리고 총선이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 13일 동안의 본선거 기간 동안에는 특히 유세 현장에는 경찰이 많이 배치가 돼서 어느 정도의 근접 경호는 가능합니다만 일상적인 어떤 정당의 행사나 당대표의 외부 행사에 있어서 일일이 다 근접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격의 행사였기 때문에 그 행사장 주변에 배치됐던 경찰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하는 범인을 막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 자,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가장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을 많이 하시는 것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유세 도중에 이제 커터칼 피습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2006년 지방선거를 그렇죠. 앞두고 이뤄졌죠. 예, 그리고 가깝게는 뭐 송영길 전 대표도 망치 테러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자,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과거 테러 사례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진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새해 벽두부터 전해진 피습 소식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건 지난 2006년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이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일 겁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이 지원 유세에 참가했다가 서울 신촌 한복판에서 이렇게 괴한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표께서 이 군중 속에서 이렇게 이 유세차를 오르는 순간에 신기의 발을 하나 거치는 순간에 제 등 뒤에서 그 카터 칼로 얼굴을 긋고 그런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얼굴에 11cm 길이의 깊은 상처를 입어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범인 지충호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는데 과거 폭력 등으로 15년을 복역한 것에 억울함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다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대표 피습은 최근에도 있었죠.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 피습대와 같은 지역 이 서울 신촌에서 누군가가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공격합니다. 재작년 3월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일로 송 전 대표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 망치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갑자기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망치 꺼내갖고 그냥 3번 이상을 때렸더라고요. 3초 만에 싹 들어가고 때렸더라고요. 송 전 대표는 머리에 외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70살 유튜버 표모 씨로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유교주의자로 알려졌고요. 또 이후 구속 수감돼 있던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첫 공판기일 사흘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밖에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설하다가 날아온 달걀의 턱을,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07년 승려 복장을 한 남성이 던진 달걀에 허리 부분을 맞았습니다. 또 같은 해 대구에서는 30대 남성이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향해서 달걀 여러 개를 던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테러 규탄과 위로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호를 비롯해서 선거 유세와 관련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거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 사례들 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좀 보니까 과거에는 달걀을 던지는 정도의 테러였다고 하면 최근에 이 흉기를 들고 피습을 하는 이런 사건이 꽤 많이 일어났거든요. 왜 이런 달걀 데서는- 던지는 정도는 테러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일종의 이제 조금 항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흉기를 동원해서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테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극렬한 어떤 정치적 반대자의 행위이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동기가 뭔지도 불분명한 채 저런 식의 일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범행 같은 경우에도 도대체 어떤 동기에 의해서 저런 행위를 했는지 좀 분명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경호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 선거 때는 후보로 확정되면 전담 경호팀이 구성이 돼서 근접 경호를 합니다만, 그 이외의 선거에서는 그런 전담 경호 내지는 근접 경호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없던 이런 식의 정치인을 향한 그런 물리적 공격과 같은 형태의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경찰의 경호 프로토콜 같은 게 조금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만 해도 현장에 한 40명 정도 경찰력이 있었습니다만, 주로는 이제 지지자들로 보이는 군중이 참여했고 사전에 어떤 적대적 행위의 징후 같은 게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도 질서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좀 거리를 둔 채로 이제 경호를 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건이 향후에 유력 정치인들의 저런 외부 행사에 있어서 조금 좀 강화된 경호의 필요성 같은 걸 환기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여파로 대구를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신변 보호에는 240명 정도 투입됐다. 자, 이런 뭐 보도도 나왔던데, 어쨌든 지금 경찰의 경호 프로토콜이 좀 바뀌어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근데 참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접 경호를 붙는다. 그러면 대중으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치인이 더군다나 선거가 다가오는 시기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왜냐하면 당 대표나 유력 정치인들이 어떤 지원 유세를 하더라도 그 지역의 유권자들과 같이 붙어서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면서 지지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근접 경호를 한다는 얘기는 일정한 거리 내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이제 밀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어떤 경찰의 경호에 있어서의 허점을 비난하는 것보다는 이게
결국에는 대중과 호흡하면서 본인이 표를 얻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의 어떤 숙명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게 대통령 정도 되는 주요 인사라면 더 철저한, 예를 들어서 대중 속에 군데 경호 인력이 배치가 돼서 눈에 안 띄게 철저한 경호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 더 많은 수의 정치인들에게 그런 경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 일일까, 예.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은 좀 듭니다. 대중성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정치인들 특성이 있는데 이게 근접 경호가 좀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이게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될지 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정치권은 큰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테러를 규탄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졌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이 대표의 안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긴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전말을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테러에 대해서 한 목소리 규탄 목소리가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네, 너무 일이죠. 당연한 네. 얘기고요. 이게 이제 테러는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야를 떠난 문제고 여기에 어떤 정파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이번 행위를 둘러싸고 남 탓하는 그런 목소리가 일부 정치인들에서 나오는데 전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 양당의 지도부도 각별히 언행에 주의를 촉구를 했어요. 괜히 이제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얘기들을 이 소속 정당의 정치인들이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를 이게 이제 정파적으로 유불리를 가려서 뭔가 해석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지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도 또 여당의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이제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번 행위를 비판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바라는 그런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정치권이 여러 갈등의 와중에 있습니다만 모처럼 또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영이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마치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이 수준 높은 정당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말인데 어쨌든 국민의힘도 오늘 일정을 줄이고요. 그리고 또 소속 의원들에게 특히 언행에 주의해달라 이런 당부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거는 특별한 당부가 없더라도 예.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닙니까? 근데 범죄 행위의 피해자가 자기 당 소속이든 아니면 타당 소속이든 그거에 따라서 입장이 달라진 이유는 없죠. 명백히 잘못된 일이고 범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규탄하고 책임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그거 외에 다른 이견이 나오기는 어려운 일 아닌가 싶어요. 근데 마치 저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유언비어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또 그런 이야기에 동조하지도 않겠죠. 예. 유언비어, 또 남 탓을 하는 이런 발언 특히 경계해야 된다. 두 분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민주당 당 공식 일정 전면 중단했고요. 내일 이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상태를 봐야 당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게 이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당분간 병원에서 회복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시간 정도 응급수술을 받은 셈인데요. 경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정치 일정 다 취소하고 내일 오전 10시 반에 비상의총을 연다고 하고 어쨌든 당대표가 지금 자리를 비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당 운영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지 논의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 이제 대통령 주재 신년 할애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원래는 이재명 대표도 공식적으로는 참여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내일 그 신년 할애회에 야당 대표들은 전부 참석하기가 어렵게 됐고 정의당도 안 가기로 했었죠. 네, 정의당은 뭐 이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시사된 이후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내일 그 자리의 분위기도 조금은 좀 무겁고 예정됐던 행사보다는 조금 규모를 줄여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예. 신년 인사회는 그럼 규모를 줄여서 예정대로 진행은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거기는 야당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부 요인들도 참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당 관계자 이외에 사법부, 입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 모든 분들이 주요 인사는 참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의 불참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은 뭐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앞으로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빨리 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일 텐데 이 회복 기간이 좀 길어진다고 하면 당분간 원내대표 체제로 또 당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원내대표도 있고요. 수석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현안은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돌아갈 거고 최고위원회를 주재하고 당의 의사결정을 주재하는 것은 이제 수석 최고위원 주재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의식이 없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당의 주요 결정사항이나 이런 거는 병원에 있더라도 충분히 최고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제 지금 민주당 안팎에서 그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도 예고가 돼 있었고 또 원칙과 상식 그동안에 이제 비명계 의원들도 여러 가지 이제 당 운영에 대해서 이견을 제출하고 그분들 역시 탈당이 예상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한동안은 좀 멈춰지고 소강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 시간표들이 조금 다 밀리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뭐 이재명 대표와 토요일 날 만났을 때 어떤 그 합의점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신당을 곧 창당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시간표도 좀 연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겠죠. 오늘이 정확하게 총선까지 99일이 남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13일간의 본선거 운동 기간을 제외하면 이제 86일 남았고 몇 시간 안 남은 오늘 자정이 지나면 85일 남은 거거든요. 예.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죠. 그래서 1월 4일쯤, 1월 초에 신당 창당 선언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창당의 프로세스를 진행하려고 했던 게 이낙연 전 대표의 구상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상황에서 탈당 선언을 하고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게 과연 맞겠느냐. 이게 어떤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과연 그게 현명한 선택이겠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시간에 나중에는 쫓길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신당 창당이 뭐 이낙연 전 대표는 고무신에 비유했습니다만 금방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당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만 되기 때문에 그 모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현역 의원들이 가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낙연 신당의 준비 절차 내지는 창당은 어차피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것 같다. 지금 99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 이 발언이 적당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불가능해졌다. 오늘 또 이런 전망도 내놨던데요. 글쎄 조금 성급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김영남 의원이 얘기했듯이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지금 뜻하지 않았던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계획하고 있던 그 탈당과 신당 창당 일정에 이제 약간의 차질을 빚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 분열상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뭐 치유되거나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지난 어쨌든 그 주말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리는 가운데 두 분이 만났지만 별 소득 없이 그 자리가 그냥 헤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분당은 시작됐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뜻하지 않은 저런 범죄 피해를 입고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게 지금 예정했던 대로 진행되긴 좀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내부에 노정돼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분열이나 혹은 분당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들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시간이 쫓기는 건 쫓기는 것입니다만 예정됐던 그런 어떤 이 탈당 창당 일정을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걸 막아야 된다는 여러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안민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불가능해졌다. 내지는 여기서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는 건 노역이다. 이거는 뭐 사실은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신 것 같아요. 너무 단정적인 표현이다. 원칙과 상식 소속 4명 의원들은 어떻게 될까? 이현욱 의원이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 할 때만 해도 내일 오전쯤에 최후 통첩을 해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피습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저 역시도 뭐 연기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이제 원칙과 상식 그 4분의 의원들이 요구했던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와 통합 비대위 이거는 새로운 최후 통첩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 수용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런 면에서 원칙과 상식 소속 4분들이 최후 통첩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요. 또 이런 피습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원래 예정됐던 내일 뭐 입장 발표 혹은 기자회견 이거는 뭐 당분간 하기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정치 일정들이 계속 수년되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모두들 좀 기원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총선은 말씀하신 대로 99일 딱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1월 1일인데 100일 남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어제 기점으로 해서 뭐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몇 가지 좀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당 지지율 격차를 보면 동률도 있고요. 자, 국민의힘이 앞선 여론조사도 있고 민주당이 앞선 여론조사도 있는데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초접전 상황이에요. 근데 선거의 결과 예측을 정당 지지도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대부분의 1당과 2당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략 적게는 30% 내지는 35% 정도의 고정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중간에 30% 내지는 많게는 40% 정도의 이른바 중도층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 당의 고정 지지층은 웬만해 갖고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 2% 오르고 내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여론조사상의 오차도 어느 정도는 있는 거니까요. 그거는 크게 안 움직이는데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거는 이 가운데 있는 30 내지 40%의 중도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 이게 결국엔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중도층이 여당 소속의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도권 웬만한 데서 30 내지 40%의 득표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 득표율만 갖고는 1대1 구도에서는 당선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도층이 손을 들어줘야만 선거에서 당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도층은 잘하면 손을 들어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잘 못한다 그러면 거기는 소위 스윙 보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이쪽을 찍어줄 수도 있고 저쪽을 찍어줄 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을 높이는 것이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1% 혹은 0.1% 차이가 나도 뭐 한 석을 잃고 얻고 이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 별 의미가 없고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 신당 출범 시에 어디를 그 지지 정당 변경 의향을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없다가 74%, 지지 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다가 18%예요. 18%가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하지만 이 수치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빙의 선거 구도에서는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죠. 결국에 양당의 고정 지지층을 빼고 나면 그 가운데 있는 스윙 보터들이 선거의 판세를 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신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여론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층이 신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어떤 신당 구도가 등장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선거에 향배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수치상으로 지금 뭐 74%는 기존 정당을 계속 지지할 거다, 18%만 변경할 거다 이런 답으로 봤을 때 신당의 바람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관측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신당이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뭐 이준석 신당 정도가 창준이를 구성한 거고 이낙연 신당은 아직 스타트가 안 된 상황인데다가 두 개의 신당이 지금 각자 갈지 이게 어느 시점에선가 일종의 이제 빅텐트로 합쳐질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 18%라는 이 지지 의사 변경 가능성이 앞으로 커질 수도 있고 혹은 뭐 역으로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변성을 갖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여론조사만 결과만 가지고 신당의 성패 여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결국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하던 신당이든 이낙연 전 대표가 예고하고 있는 신당이든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보이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고 또 양 당이 갖고 있는 지지 기반에 어디를 어떻게 허무느냐에 따라서 이 총선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를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게 두 개의 신당이 각계약진하는 그런 구도라면 양당 구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두 개의 신당이 진영이나 정당을 넘어서 그야말로 구도를 재편하는 그런 이제 3자 구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4자 구도로 갈 때보다 파괴력이 훨씬 커지겠죠. 여러 가지 가변성들을 좀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 텐트들이 어떻게 합쳐질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인데 이런 여론조사도 하나 볼까요? 지금 거론되는 신당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가장 호감 가는 신당이 어디냐 이거 서울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제 여쭤본 건데 이준석 신당이 25%, 조국 신당이 15%, 이낙연 신당 13%, 그 뒤로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그 외 신당 없다 잘 모르겠다는 여전히 34%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여론조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신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층이 기존의 양당 구조에서 어느 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신당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지를 봐야겠죠. 결국에 그 신당이 만들어지면 기존 정당의 표를 어느 쪽을 더 많이 잠식할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층에서 많이 호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 신당이나 이낙연 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층에서 호감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선거에 있어서 뭐 큰 바람, 뭐 이슈라고도 표현이 됩니다만 정권 심판론이냐 아니면 야당 심판론이냐 소위 요새 얘기하고 있는 86 운동권 심판론이 야당 심판론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슈를 제외하면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거 구도거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대1 구도로 맞서느냐 아니면 3자 구도 내지는 4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느냐가 가장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신당의 출현은 신당의
개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신당들의 소위 합종 연행을 통해서 3자 구도냐 4자 구도냐 이게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그 신당이 기존의 양당의 어느 쪽의 표를 더 많이 잠식해 들어가느냐가 선거 결과에 가장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제3지대 빅텐트가 어느 정도 크기로 쳐질지, 자 어떻게 합종 연행이 될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변수인데, 자 가장 먼저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낙연, 이준석 이 전직 양당 대표의 연대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지도 관심입니다. 자, 이 두 분의 입장은 어떨지 직접 듣고 오시죠. 가장 관심 많은 거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이 될 겁니다. 두 분의 동행, 두 분의 연대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양당 정치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구체적으로 그분을 언제 만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양당의 견고한 이 기득권의 벽을 깨는 일이 손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협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한 번 이제 손학규 대표님이랑 이낙연 그 당시 총리님이랑 막걸리 한잔 한 기억, 총리 관저에서 이 정도가 저와의 개인적인 교류일 텐데 저랑 다른 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제 삶의 방식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저도 반대로 그분의 삶을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은 양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상호보완적 결합이 된다고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협력이란 단어를 썼고요.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상호 보완적인 결합. 이거 어제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거든요. 이른바 낙준연대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성장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뭐 두 분 다 얘기가 아직은 좀 원론적이고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가능성을 닫아놓은 건 아니죠. 가능성을 다 열어놓은 거고 다만 좀 이제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각각의 지지 기반이나 또 각각의 이 창당의 기반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뭘 하든지 자기가 원래 발딛고 선 기반을 단단하게 뭉치고 나서 이걸 이제 확장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원래 서 있던 자리를 단단하게 뭉치는데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어쨌든 그 협력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되 조심스럽게 타진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앞서 이낙연 총리 말씀 중에도 나왔듯이 양당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이나 그 벽이라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양당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층도 있고 무당층도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그 여론조사를 하면 나오지만 선거일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결국에는 이제 양당 구도로 이게 빨려 들어가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런 양당 구도를 허물려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자 구도는 일종의 각계각진이기 때문에 그걸로는 양당 구도를 흔들기가 어렵다. 결국에는 이제 힘을 합치고 삼자 구도를 만들어야 이제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런 점을 이낙연 그 전 대표도 이준석 전 대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궁극적으로 협력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협력하게 될 것 같다. 3자 구도에서 치러져야 이 신당에도 뭔가 좀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실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물론 이제 이념적이 너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만 실제로 두 세력이 통합이 되고 공천 과정에서 양당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모인다고 하면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정의당이 의석수가 6석입니다. 물론 유호정 의원이 언제 탈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6석이 유지될 수도 있고 1월 말까지 탈당을 안 하면 5석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만 기호 3번을 부여받으려면 지금 정의당이 갖고 있는 6석보다 더 많은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게 된다면 기호 3번을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예상해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모두 공천 과정에서의 파열음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국민의힘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보면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에 몸담았던 당을 떠나서 새로운 신당에 합류하는 의원들을 100% 다 받지 않고 좀 골라봤더라도 6석 이상의 의석은
확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호 3번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합쳐질 때의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두 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기호 3번을 부여받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의 새로운 선택도 있고 양양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도 있어서 어디까지 합종 연행이 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자 구도가 되느냐 4자 구도가 되느냐 이 부분 이번 총선에 정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남, 박원석,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서해의 규모 7.6 강진으로 강원도 묵호에서는 최고 85cm의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 서해 해역 지진은 동해안에 직접 영향을 주고 또 피해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완 부근 해역에 발생하는 강진도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9.0의 역사상 가장 강했던 동일본 대지진. 최고 10m의 지진 해일이 발생해 일본 동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은 일본 동쪽이 아닌 서쪽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 내륙도 심하게 흔들렸고 서해안에는 쓰나미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후 4시경에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집이 아파트고 10층에 살고 있는데 책상 위에 물건들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아파트 건물이 약 2분간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미쳤습니다. 강원도 묵호 85cm, 후포에도 66cm의 지진 해일이 관측됐습니다. 동해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는 동해안에 보면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사례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1983년도에 있었고 1990년대에도 지진 해일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일본 서쪽 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 지진 해일은 동해안만이 아닌 타이완 부근 강진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 북동쪽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해일로 나타나게 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진 해일은 지진과 달리 여파가 우리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지진 해일 정보나 특보가 발표되면 높은 곳으로 재빨리 대피한 뒤 휴대전화 등으로 상황을 계속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바다에 나가 있던 배들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먼 바다로 대피해야 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일본 기상청이 어제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면서 독도를 자국 영토인 것처럼 주의보 지역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던 일본 항공 잘 소속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 항공기에 승무원 12명과 승객 367명 등 모두 379명이 탑승했으며 화재 50분 만에 전원 탈출 완료라고 보도했습니다. 착륙 도중 활주로에 있던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상보안청 비행기 탑승원 6명 중 5명은 사망했고 탈출한 기장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발생한 일본 항공 소속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이 하네다 공항의 사건 사고 영사를 급파했다며 필요시 영사 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여객기 화재 발생으로 공항 운영이 전면 중단돼 하네다 공항을 오가는 우리 항공기 운항도 불투명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하네다 공항 화재로 김포공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항공기 각각 4편이 지연 운항 또는 결항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출발하려던 대한항공기가 나고야로 회항하면서 결항이 됐고 이후 김포공항으로 들어오려던 항공기 3편도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남한 모든 영토 점령을 언급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한반도 긴장 조성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적의 도발을 상정해서 동서부 전방 지역 부대들이 참여하는 포탄 사격과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최명기 기자입니다.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남수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정부는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나온 만큼 어떤 형식으로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도 이 같은 북한의 발표가 대내 체제 결속과 남측의 내부 갈등을 노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는 다분히 대내 체제 결속과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것이며 그와 상관없이 군은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세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은 새해 각 전선에서 포탄 사격 훈련과 기계화 부대 기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강원 지역 보병사단 등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의 전방 지역 15개 부대가 참여했고 K9 자주포와 K2 전차, K21 장갑차 등이 투입됐습니다. 훈련은 적 포탄이 떨어지는 화력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전개됐습니다.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즉각 끝 결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무력 충돌 위협을 한층 끌어올린 만큼 실제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실전 위주의 훈련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명기입니다. 올해부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긴급 돌봄을 더욱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노심초사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잠시라도 맡아줄 곳을 찾느라 바쁩니다. 돌봄 서비스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매칭이 돼야지 맡길 수 있고 급하게 할 때는 그런 게 실제 이용할 때는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올해부터 이런 긴급 돌봄 서비스를 더욱 빨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갑자기 긴급 출장이나 야근 등 업무로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기존에는 최소 4시간 전에 신청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2시간 전까지만 신청해도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또 최소 1시간만 아이를 맡아주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돌봄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돌봄 이용 비용을 차등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 부담금의 10%씩 추가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이 150% 아래인 한부모 가구나 나이 어린 부모가 1살 미만 아동을 키울 경우 돌봄 서비스 비용의 90%를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지원 가구도
지난해 8만 5천여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법 제도를 개편해서 아이돌 범죄 자격제도화해서 좀 체계를 갖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돌봄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을 개선하고 민간 육아 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올해 치러지는 대학 입시부터 전공 구분 없이 통합 선발하는 인원이 대거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국공립대학을 상대로 최대 정원의 25%까지 통합 선발하도록 유도하는 대학 혁신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혁신 사업의 핵심으로 입학 후 전공을 결정하는 자유전공 선발 확대를 내걸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전공 선택권이나 학과 개편 등을 대학 자율에 맡기던 것과 달리 당장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도권 57개 대학과 전국 국공립 거점대학은 정원의 최소 5%에서 많게는 25%까지 자율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전공 선발 비중을 더 늘립니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시안은 두 가지입니다. 모집 정원의 일부나 전체를 자유전공으로 뽑은 뒤 보건의료나 사범계열을 뺀 모든 학과 가운데 원하는 전공을 고를 수 있게 보장하거나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로 모집한 뒤 그 모집단위 안에서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길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교육부는 학과 개편 시 인센티브 비율도 20%포인트씩 증액할 생각인데 대학별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에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교육과정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해왔습니다. 6월엔 관련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학문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문학과 신기술이 결합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융합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대학가에서는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대상 대학 대부분이 자유전공 확대에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학 뒤 전공을 선택할 때 인기 학과로만 몰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인기 학과의 경우 폐과 위기까지 몰릴 것이라는 우려 속에 교육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증시의 장기적인 상승을 위해서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 매각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건전 경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해수부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말쯤 1차적으로 HMM 매각 관련 협상 결과가 나오면 추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당장 자세한 내용을 답하기는 어렵지만 세금이 투입된 만큼 국민에게 가야 할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는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CA 협의체를 개편해 창업자 김범수 경영수신위원장과 정신아 대표이사 내정자가 공동의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새 CA 협의체는 카카오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조직으로 경영수신위원회를 비롯해 각 협약사의 핵심 성과 지표, 투자 등을 검토하는 전략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은 연말연시 각종 축하 행사로 경제 활력이 되살아났다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발적인 새해 군중 운집은 꺼리면서 또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중적 태도의 배경은 뭘까요?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새해 영시 정각에 맞춰 환호를 지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불꽃놀이나 축하 공연 따위 없이 썰렁하게 끝나버립니다.
일상 회복 이후 처음 맞는 새해, 수많은 중국인들이 코로나19 이전 카운트다운 명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새해 맞이 행사는 없다며 해산을 요구했고 급기야 대형 전광판도 꺼졌습니다. 스저정에선 드론 쇼가 갑자기 취소되면서 주최 측이 헛걸음한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광저우, 청두 같은 대도시에선 아예 새해 행사를 열지 않겠다고 미리 공지했습니다. 폭죽 금지 구역에선 기습 불꽃놀이에 나선 주민과 경찰, 소방 사이에 추격전이 펼쳐졌습니다. 우한에선 군중들이 날린 헬륨 풍선이 고압 전선과 접촉하면서 폭발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베이징과 충칭 사례처럼 당국이 주도한 행사를 부각하며 새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연말 연시 소비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5.6% 높았다며 경제 활력이 되살아났다고 선전한 겁니다. 중국 당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 외부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행여 제2의 백지 시위로 번질까 군중들의 운집을 꺼리고 있습니다. 반간첩법이란 철퇴를 지이고 해외 투자 유치에 나서는 이중적 태도와 닮았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부산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0대 남성에게서 흉기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이 대표는 부산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김정호 기자입니다.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둘러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재진과 지지자에게 둘러싸여 이야기를 나눕니다. 인파에 섞여 있던 60대 남성 김모 씨가 불쑥 이 대표에게 다가가 말을 걸더니 주변에서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 김 씨가 팔을 뻗어 휘두른 흉기에 목을 다친 이 대표가 그 자리에 쓰러지고 한 소리와 함께 보니까 웬 사람들은 앞으로 가서 범인 잡으러 뛰어가는데 대표님이 쓰러지시는 거예요. 저는 급하게 뛰어가서 대표님을 왼손을 목을 받치고 주변 당직자들이 김 씨를 제압한 뒤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이 김 씨를 체포합니다. 이 대표는 20여 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로 이송됐다가 다시 헬기에 올랐습니다. 피습 46분 만에 부산대학교 병원 권역외상센터에 도착해 응급치료를 받았습니다. 2시간 뒤 이 대표는 다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출혈이나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서울대병원 후송 후 신속하게 수술할 예정입니다. 피습 현장에서 김 씨를 본 이 대표 지지자는 복장을 보고 열성 민주당 지지자로 오해했다고 말했습니다. 플래카드 같이 그냥 붉은색 매직으로 쓴 게 총선 200명 필승 이랬길래 그걸 보고는 민주당 광팬이신가 보다. 또 새해 첫날 이 대표가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때도 김 씨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흉기 필습으로 목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가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의식은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오늘 이 대표가 수술을 받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 보호자가 의료진으로부터 들은 설명에 따르면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이 진행됐고 뇌경정맥 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6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의 수사본부를 꾸려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경찰관에게 양팔을 붙들린 67살 김모 씨가 부산 강서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범행 동기와 공범 등을 취재진이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체포된 김 씨.
1차 피의자 조사는 사건 현장 관할인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부산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60여 명을 투입해 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본부에 도착해서도 김 씨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찰은 김 씨가 흉기를 인터넷에서 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을 받던 중 피의자가 사인해달라고 외치며 다가간 뒤 흉기로 이재명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찔러 가해한 것입니다. 경찰은 돌발 상황을 막지 못한 데 대해선 통상적인 범위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당 대표를 경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여야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라며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빠른 회복을 한 목소리로 기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우리 국민의힘 당원과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님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치 진영을 떠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단적인 폭력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피습되면서 앞서 참석 의사를 밝혔던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는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오늘 출입기자 공지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복되는 정치 피습 사건에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을 앞두고 안전대책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유세 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경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피습 당시 이재명 대표는 취재진과 당직자, 지지자 등 인파에 둘러싸여 차량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경찰 수십 명이 현장을 지켰지만 사건을 막진 못했습니다. 요인 경호가 주 임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발 상황 및 인파 교통 관리 등을 위해 경찰관 41명을 배치하여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는 대선 후보나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보호하는 전담 경호팀이 가동됩니다. 경찰관 등의 밀착 경호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건데 평상시에는 그만큼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과잉 경호 논란이 지지자와의 소통을 원하는 정치인에겐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발생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유권자와 만나는 거를 경호나 경찰에서 막거나 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인도 싫어하고 유권자도 싫어해요. 명확한 설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반 대중과 만날 수 있는 안전거리는 50cm로 한다. 70cm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뒤에도 이 정치인 피습 사건이 잊을만하면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유세 도중 이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이 커터칼 피습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오른쪽 뺨에 10cm 넘는 상처를 입고 봉합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가장 최근 대선을 앞두고는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둔기에 머리를 가격당하면서 붕대 유세에 나서야 했습니다. 경찰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을 구성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치인 개인의 안전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테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상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임원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이들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서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기일이 오늘 4일로 잡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일 열리는 김 전 회장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듣고 보석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 근무일인 오늘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제철소도 활기찬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 화재로 어려움을 겪었던 포항제철소는 뜨거운 쇳물을 쏟아내며 새로운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현장에 이윤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색 방열복을 입은 작업자가 용광로에 긴 막대를 찔러 넣습니다. 쇳물이 폭죽처럼 사방으로 튀어오릅니다. 1500도에 이르는 쇳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겨운 작업을 이어갑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포항제철소 용광로는 새해에도 어김없이 뜨거운 쇳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소에서 한 해 생산하는 철강 제품만 1,400만 톤이 넘습니다. 50년 넘게 우리 산업의 뿌리 역할을 해온 만큼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들도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지난 50년 넘게 쇳물을 생산해 오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만들어 왔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포항제철소 직원들은 이런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쇳물을 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지난해 말 화재로 공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복구하고 가동을 재개하면서 제품 생산과 공급의 차질은 막았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포항제철소는 올해 힘찬 출발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뜨거운 쇳물 같은 열정으로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제철소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제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은 상황. 뜨거운 쇳물을 만들어내는 일꾼들은 올 한 해 용광로처럼 우리 경제가 다시 한번 뜨겁게 용솟음치기를 기대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산지 어시장인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새해 첫 경매인 초매식이 열렸습니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동시에 갑진년 새해에는 수산물 소비 심리가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흥얼거리는 듯한 경매사 특유의 목소리로 수산물 시장의 새해 첫 업무가 시작됩니다. 삼치와 방어, 갈치 등 우리 연근해에서 잡아올린 수산물이 위판장에 가득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중도매인들의 손가락들.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갑진년 첫 가격이 결정됩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의 새해 첫 경매는 초매식으로 불립니다.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내고 우리 수산물이 식탁에 더 많이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선사들이 잡아온 고기들을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렇게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은 우리 연근해 수산물의 30%, 고등어는 80%가 거쳐가는 전국 최대 산지 어시장입니다. 지난해에는 7년 만에 최대 실적인 3,200억 원어치를 위판했습니다. 새해에는 오래된 시장 설비를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노르웨이에서 들여온 자동 선별기도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 손으로 생선을 크기별로 일일이 분류했지만 선별기가 가동되면 더 빠른 속도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획량도 중요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큰 과제입니다. 선별기도 새로 이제 들어와서 모자라는 인력을 대체하게 되고 또 수산물도 이제 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60년 역사를 지닌 부산 공동어시장을 부산 미래유산으로 선정하고 현대화 사업에 앞서 기록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YTN 최상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서 담배를 끊겠다고 다짐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성공하기 어려운 게 금연인데요. 올해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 어떨까요? 윤태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가 금연을 상담하자 지압기를 건네줍니다. 사탕과 껌, 치약, 칫솔도 책상에 펼쳐집니다. 모두 담배 생각이 안 나게 도와주는 보조기구입니다. 갑자기 흡연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거 손으로 이렇게 세게 꼭꼭 눌러주시면은 2, 3분이면 사실 흡연 욕구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의지만으로 끊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이 동원됩니다. 금연 보조제로 많이 쓰이는 니코틴 패치입니다. 평소 흡연량에 따라 패치 용량이 결정되는데 털이 없는 팔 바깥쪽이나 엉덩이 등 살집이 많은 곳에 붙이고 자기 전에 떼면 됩니다. 2022년엔 15만 명, 지난해엔 20만 명 넘는 사람이 금연 클리닉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올해는 제발 끊으라고 항상 옆에서 응원해주고 이번에는 꼭 기필코 승리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흡연 흔적을 지우는데 걸리는 6개월이 금연 성공의 기준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사람 가운데 70%는 6개월 고비를 넘기지 못합니다. 6개월 성공은 담배를 2개 피를 초과하여 피운 적이 없는 경우를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나 잦은 술자리 또는 담배 피는 사람을 보고 담배를 피게 되는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 증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술자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담배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한 달 정도는 술 약속을 잡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평소 담배 피울 때 습관처럼 함께하던 기호식품이나 행동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점심 먹고 담배를 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커피를 마시면서 폈다라고 하면 커피 대신에 다른 차를 마셔본다라든지 다른 어떤 작은 행동의 변화들이 내가 금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인지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지만 올해는 꼭 담배를 끊어야겠다는 강한 의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곳곳에 금연 결심을 적어두면 작심삼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이리 아빠, 올해는 꼭 성공하자. 파이팅! YTN 윤태인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이나 장애인 지원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성년 후견인이나 마약류 중독자 또는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등은 서비스 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로 구속된 의사에 대해서 의사단체가 고발장을 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의사 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해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서희초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하며 교사들이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교사를 포함해서 12만 명이 나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며 서명까지 했지만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교사들이 서울 서희초등학교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해 순진 교사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대규모 집회에 나서며 공분했지만 무엇도 결론이 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사들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평소 숨진 교사를 잘 알고 지낸 동료와 학부모들에게 추가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서희초 사건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께서 서희초 진상규명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위해서 거리로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 나왔고요. 지난 8월 교사 죽음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측이 순직 인정 절차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심의는 자료가 보완돼야 한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유족은 순직 인정을 위해 동료 교사와 학부모의 진술 내용을 공개해달라고 경찰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과 동시에 학부모들과 끊임없이 이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로 인한 결국 자살로 이루어진 거에 대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현재 경찰은 교사단체가 이른바 연필 사건 학부모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부모가 관련 내용을 올린 20여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 가운데 일부는 다음 주쯤 송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를 넘겼지만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선 무엇도 해결된 게 없다는 교사들은 학교 앞과 경찰서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한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던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씨에 대해서 오는 5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황 씨 측에 5일까지 나오도록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며 기한 안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황 씨에게 지난달 27일을 기한으로 출석 요구서를 한 차례 보냈지만 황 씨 측은 구단 사정을 포함한 여러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낙서를 지시한 사람과 낙서범에게 돈을 건넨 사람을 다른 인물로 보고 교사범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첫 번째 낙서 사건을 벌인 10대 임모군에게 착수금을 보낸 사람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입금자 A씨는 문화상품권을 싸게 판다는 교사범 말에 속아 입금을 해줬을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예비군 등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내내 전쟁을 위한 장기적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는데 이 기존의 고강도 군사작전에서 저강도로 국면이 전환되는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5개 여단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אנחנו גם מתאימים בימים אלה תכנון הפעלת הכוח בעזה ומערך המילואים. חלק מלוחמי המילואים יחזרו למשפחותיהם ולעבודתם כבר השבוע. 이번에 빠진 병력은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앞으로의 임무를 위해 재충전할 것이라고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내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אלו התאמות שנועדו להבטיח את תכנון והיערכות להמשך של שנת 2024. צה"ל חייב לתכנן קדימה, מתוך ההבנה שנידרש למשימות נוספות והמשך לחימה במהלך כל השנה. 이스라엘군 남부군 사령관인 야론 핑켈만 소장도 가자지구 전투는 다양한 방식, 다양한 강도, 다양한 형식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철수와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스라엘이 저강도 작전으로의 점진적 전환을 시작하는 신호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저강도 작전은 무차별 폭격 대신 외과 수술식으로 정밀 타격하고 지상군 병력 투입 규모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가자지구 북부에서 여전히 전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며 남부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부에서 저강도 작전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는 것과 달리 칸 유니스를 비롯한 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지 시간 새해 첫날 가자 중부 데이르 알 발라 지역 공습 등으로 156명이 숨졌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사망자는 21,978명, 부상자는 56,6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공장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로봇팔은 전문가가 경로와 움직임을 지정한 프로그램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조이스틱을 잡고 움직이듯 경로를 그려주면 로봇팔이 그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비전문가라도 쉽게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조립 작업을 하는 로봇팔입니다. 정해진 경로를 따라 반복적으로 일을 수행합니다. 로봇팔이 움직일 동선, 작업을 고려해 전문가가 프로그래밍한 것입니다. 조이스틱처럼 생긴 장치를 들고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의 움직임을 한 뒤에는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동작을 완성한 뒤 실행 버튼을 누르자 로봇팔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조이스틱이 움직였던 경로를 따라 자동차 표면을 세밀하게 연마합니다. 어려운 작업도 단계별로 VR 컨트롤러와 같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로봇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라도 로봇팔의 고난이도 작업을 쉽게 지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 기술은 표면 연마 작업 외에도 문 열기 닫기, 부품 결합 분리 등의 작업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일반 사용자들도 어떤 복잡한 모션의 제어가 필요한 로봇의 고난이도 작업을 별도 이제 프로그래밍이 없이도 쉽게 티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연구진은 로봇팔의 지능형 작업 외에도 이동 로봇의 자율주행, 로봇의 환경 파악과 강화 학습 등으로도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두입니다. 오늘은 종일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내릴 듯 잔뜩 흐렸지만 일부 지역에만 살짝 빗방울이 떨어졌는데요.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립니다. 오전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서부 곳곳에 비가 오겠고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20mm, 내륙에는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하지만 비로 인해 길이 미끄러울 수 있는 만큼 안전 운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남부 산간에는 최고 5cm, 특히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1도, 광주 3도, 부산 4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아 역시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5도, 대전 6도, 광주 7도, 부산 9도로 예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비와 눈이 그친 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모레 아침에는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